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여수 광양항 국제포럼 그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을 진행해 주실 분은 KMI 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을 역임하신 항만 경쟁력 전문가십니다. 현재는 청운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에 힘쏟고 계시는 김학소 교수님이신데요.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 좌장을 맡은 김학소입니다. 오늘 제1세션의 주제는 인더스트리얼 코어포트, 산업 중액 항만이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되고 있는데, 항만 대우 산업단지와 항만과 융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G3로 나가는 그 시발점, 도약을 이제 뜻하는 뜻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저를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발표자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본부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평중입니다. 김평중 본부장님은 코트라의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 전문 자문위원에 계시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국청의 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 한 분이 계신데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리서치 센터 공문기 연구위원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공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위원님께서는 철강연구센터, 동양분석센터를 거쳐서 현재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이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여수 광양항의 석유화학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님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표드릴 주제는 여수 광양항 전체 물동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 또는 가스를 원료로 해서 자동차 등 각종 산업에 필요한 기초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4위, 수출 4위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며 에틸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원료인 원유와 납사를 수입하고 또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항만에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단지가 입주했는데, 우리나라는 울산, 여수, 대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수 단지는 석유화학 생산의 44.5%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로서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정유, 비료 등 국가 기관 산업의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 항만 조건, 그리고 최대 소비지인 중국 등이 인접하면서 최적의 산업단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을 몇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석유화학 단지 형성을 통해서 정유, 나프타 분해 공장, 관련 제품 공장들이 생산 집중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고, 또한 항만이라든가 용수, 유틸리티, 지원 시설 등을 공동 이용을 통해서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료 자체를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 유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또 제품은 GDP 성장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유가와 국내 석유화업계 경영 실적을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이 유가, 그다음 파란색이 국내 석유화업계 전체 34개 회사입니다. 4개 회사의 경영 실적, 영업이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 산업은 2017년도에 경기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공급 증가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중무역 분쟁 장교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구조적으로 경기 하강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비드-19로 인한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가동률 감축, 생산성 악화 등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산업 내에서는 업스트림인 정유, 그다음에 납사를 분해하는 NCC 업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유가 급락에 따른 원가 부담 감소 불구하고 재고 손실, 수요 급감으로 현재 이중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표는 정유 4사와 국내 석유업체 중에 NCC 부분, 그다음 제품 부분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전망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기조 속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수요가 완전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정유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각국의 이제 락다운 해제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회복으로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에 화학은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경쟁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증가 부담과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 유가는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자연 감산, 오펙 플러스의 감산 확대, 그다음 각국의 락다운 완화 및 수요 회복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정제 가동률 회복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북미의 셰일 오일 등 E&P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현재 시추 중인 운영 리구스 감소를 발표하는 등 대외 변수 불확실성 확대로 정제 설비 증설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전체 공급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락다운 해제가 이제 각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글로벌 해상 물동량 증가는 IMO 저유황유 수요 증가 기회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는 정유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은 정유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석유화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경기 하강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설비 투자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3년까지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를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는 추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유가 상황은 국내 설비가 저희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주로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하고 있는 반면에 경쟁국인 미국과 중동은 천연가스 또는 셰일가스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스가 훨씬 더 저렴한데요. 지금 저유가 상황이 되면서 이제 국내 설비는 원가 경쟁력 향상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 또 유가 급락에 따라서 각국의 투자 취소, 완공 시기 지연 등 움직임 확대는 현재 앞으로 저희가 2023년까지 글로벌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과행 폭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과거 2017년 이전과 같이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대응 전략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유업계는 단기적으로 생존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저유가 등 포스트 코로나 기회 창출을 위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 소재 등 신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등 선제적인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 석유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생존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재 투자 시기를 조정하면서 자금 집행 시기도 같이 조정하고 있고 또 재고 축소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효율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업체들이 현재 비효율 설비들을 폐쇄하고 다른 제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업계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향후에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무중단, 무제한 등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현재 여러 부문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저가 원료 기반의 미국과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서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범용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향후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경쟁국과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술적인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들, 예를 들면 아래 일조하게 케이스를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세계 1위에서 3위까지 업체가 세계 공급의 50% 이상 점유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한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과 유럽과 같은 해외 선진 업체에 해당 사업 부문 적극적으로 인수를 통해서 그 사업 부분을 국내로 낙인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신사업들을 활용들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바라보는 메가트렌드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메가트렌드와 연계해서 ESS라든가 바이오, 수처리,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석유화학 업계는 2023년까지 총 27.3조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18.1조 원, 해외 9.2조 원의 투자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생산 거점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들이 대부분 70년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화학 단지가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전력이라든가 용수, 부두 등 각종 인프라도 현재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저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 업계에서는 더 투자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트렌드 부분과 여수 광역의 투자 전략 방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트렌드는 중장기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아래 하단에 보시면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현재 75억 명 정도에서 100억 명으로 25%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70%는 이제 도시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도시화 진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에 사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탈 것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에너지 소비가 지금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식량 수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화학산업에서는 교통 부분, 건설 주택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 신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이제 요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세계적인 기술 개발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일렉트로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 전지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경량 소재 부분,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분,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부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포트를 위한 재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 광양 물동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27.3조 원의 투자 계획 중에서 여수 광양 지역에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조 원 규모가 되고 있고, 이 12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완공이 되면 물동량은 지금보다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서 고부가 화학 소재로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가트렌드와 연계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자동차용 경량 소재, 재생에너지 등부에서 지속적으로 신사업 기회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설비 투자뿐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부가 화학 소재로 저희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한 부지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투자 계획 부분에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미 그런 저희가 애로사항들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여수 광양 지역의 경우에는 배후단지 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이제 배후단지가 있습니다만 이들 배후단지가 완공되기에는 첫 번째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지금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업계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후속 투자를 준비 중에 있는 것은 대체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빠른 부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배후단지 저희 주변에는 저희가 또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여수공항이 또 가까이 있다는 또 문제점이 있다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저희 그 융복합 물류단지라고 저희가 표시된 부분인데요. 그 바로 옆이 여수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까운 곳은 이제 고도 제한이 있어서 저희 석유화학산업이 또 그쪽으로 또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그다음에 각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계 협의를 통해서 이 배후단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그 대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재검토하고 기업의 투자 계획에 맞게 배후 공간을 설계하는 그런 노력을 좀 저희가 다시 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는 저희가 석유화학단지는 앞에서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 인근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유화학단지와 가까운 부분은 저희 석유화학을 위한 공간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기존 석유화학단지 내에 보면 전체 여수국가 석유화학단지의 43%를 석유화학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원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성될 배후단지로 보내고 그 공간을 저희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간 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신사업 부분은 또 석유화학 산업과 연관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 배후단지에 조속히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신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어떤 배후단지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디지털, 그린, 휴먼 3대 정책입니다. 그다음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전라남도도 블루 이코노미 6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산업의 투자 방향과 교집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료 부분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의 그 광양항만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올해 수립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조성하는 배후단지 조성 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그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같이 저희가 손잡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과 산업이 같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특히 그 광양과 관련된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배후 부지의 부족 문제, 배후 부지의 전력 용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온라인상으로 이제 참석해 주시는 보스경영연구원의 공문기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철강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철강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월부터 전 세계 철강 수요와 생산이 코로나19로부터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세계 조강 생산 실적을 보게 되면
인도가 마이너스 39%, 유럽이 마이너스 27%, 미국이 마이너스 37% 등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이 타격을 받고 있고 2분기 이후에 충격이 심화되면서 철강 수요는 2009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때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했고 세계 철강 수요는 6.3%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기관들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적게는 마이너스 3%, 많게는 마이너스 6%까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올해 세계 철강 수요가 마이너스 10% 이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철강 경기 부진에 따라서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물동량 중에서 철강 관련된 제품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철강 제품이 5%, 철광석이 10%, 그리고 유연탄, 스크랩 등을 다 합칠 경우에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석유화학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4월부터 철강 제품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철강 경기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세계 철강 수요는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철강협회 월드스틸에서는 올해 세계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8% 증가를 해서 내년에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3월 이후에 봉쇄 조치를 조기에 해제함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 지역은 플러스 1%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과 신흥국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면은 당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다른 나라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에 중국이 20%가 넘는 철강 수요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세계 수요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철강 수요의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9년과 같은 그러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에 걸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철강 내수가 일체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철강 수출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수입에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내수의 경우에는 이미 1, 4분기에 6.8% 감소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 침체로 인해서 철강 내수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수출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1.9% 감소에 그쳤지만 2분기부터는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국내 수출은 부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반기에는 국내 내수가 부진하면서 수입재 유입이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수입재의 국내 시장 공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생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철강 수요는 자동차와 조선 등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수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감소세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4년 연속 감소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전 제품이 다 부진하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수요량이 5천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각국의 수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입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년 동안에 보면은 국내 철강 수출이 연간 3천만 톤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였지만 올해는 9년 만에 3천만 톤 지지선이 붕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충격은 올해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약간 회복세가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보게 되면은 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세계 조광 생산이 연평균 5.6% 증가하면서 확장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이 거의 정체되는 정체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철강 시장도 호황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중국 특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또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세가 되면서 과연 세계 철강 수요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전체 생산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2018년부터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인도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앞으로 계속 고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이라서 수요가 둔화될 경우에 과거와 같은 그런 공급 과잉이 재현될 우려가 높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조각 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과잉 능력이 5억 톤 이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철강 경기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설비를 폐쇄하는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과잉 능력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각 능력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조각 수요가 계속 둔화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 공급 과잉이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가 CO2를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의 리사이클이 강화되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결국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철강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앞으로 저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각국에서는 보호주의가 심화가 되면서 결국 전 세계적인 철강 교역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동남아, 인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는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철강 수출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철강사들이 계속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2001년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 10대 철강사들 중에서 중국 철강사는 단 한 개밖에 없었지만 2010년에 보게 되면 중국 철강사들이 4개로 늘어났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사들이 6개나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대 철강사들의 생산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철강사들이 초대형화되면서 결국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여기에서 경쟁에 뒤처지는 철강사들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철강산업은 구조적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수출과 수입 비중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높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철강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내수 중에서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25%가 넘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 비중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국내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철강 수요는 둔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가 되면서 향후 글로벌 철강 산업은 성장 경로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계 철강 산업은 양적으로 앞으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미래 철강 산업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친환경차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프리미엄화 이런 수요 산업의 트렌드에 결국 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양적인 경쟁보다는 질적인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뉴 모빌리티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철강 산업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하면은 철강의 겉에 들어가는 자동차 차체라든가 샤시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트렌드에 대응을 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철강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단순히 자동차용 강제만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를 결합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조선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친환경성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에너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가스 운반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컨테이너선은 초대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 트렌드가 철강에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철강제가 극저온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철강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초고강도의 철강제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도 LNG 육산 플랜트, 그다음에 석유 정유화학 플랜트, 그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설비들에 들어가는 철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강도 철강제와 극저온용의 그런 철강제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용 강관이라든가 라인파이프 같은 경우도 이 황화수소에 견딜 수 있는 내사오어제라든가 고강도 철강제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산업에서는 향후의 건설 트렌드가 도심 재생이라든가 신교통 시스템, 건설, 그리고 지하도시라든가 뭐 해상도시 이런 신형태의 도시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제도 과거와 같이 뭐 철근이라든가 형강 이런 전통적인 강제 이외에 이러한 건설 트렌드에 걸맞는 프리미엄화된 강건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신시장 개척이 향후에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철강 산업의 트렌드가 광양만권의 뜻하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철강 관련된 그러한 새로운 철강 강종과 관련해서 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광양만권의 배후단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재사로부터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사로 이어지는 이런 밸류체인을 광양만권의 배후단지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철강 이외에 비철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종 소재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철강사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의 배후단지를 신모빌리티와 관련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모빌리티 자율주행 시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건설산업 관련해서는 철 구조물 가공업체를 유치를 해서 포스코라든가 이런 철강사들에서 강건제 소재를 공급을 하면 이러한 철구사들이 배후단지에 입주를 해서 그 건설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건제 관련 유통이라든가 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는 LNG 탱크형 고망간간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투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고망간간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 고망간간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친환경 니즈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조선사와 철강사들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사업 기회를 미리 선점을 해서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될 경우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건설 산업 쪽에서 강건제, 선박 쪽에서 고만강강, 그 자동차 쪽에 새로운 그 강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철강 산업의 미래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항만 배후단지 그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그 항만 배후단지 그 마스터 플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의 그 배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15분 동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1개 정도의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광량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6개월만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8.8%로 떨어질 것이다. 세계 무역은 32%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량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세계 컨테이너 운송 수요가 30% 감소가 되고 대중국항 물동량이 이제 감소되는 데다가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대이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량항의 핵심 산업인 그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이 집중적인 이제 그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산업, 철강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그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그 생산 설비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량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걸까요? 광량항은 사실은 제2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부터 제5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계까지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에서 지금 현재 여수 쪽에서 830억 달러 정도의 그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수출이 310억 달러의 이제 수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강도 1982년부터 광양제철소를 착공해서 현재 조광 생산 능력이 1,8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1986년도에 무역항이 지정돼서 현재 460만 TU의 그 물동량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항만 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은 한 70만 절반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반세기에 이르는 그 광량항 배후 산업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설비에 의한 산재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환경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그 세일가스 혁명에 의해서 그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림이 미국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7조 원의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그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2017년에 중국을 그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아세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량항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광량항의 그 물동량에 대해서 이제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연평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항만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또 이 좌측표에 우측표에 의하면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항만 배후물류단지에서 65만 TU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2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량항의 문제는 현재 항만 배후물류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량항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항만 배후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제철 산업, 자동차 산업이 아주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현재 방향성도 상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석유화학 산업은 노후화된 생산시설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신공정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리딩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철 산업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철강 수요 감소에 의해서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특성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도 역시 친환경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수소연료 전지라든지 수소연료 활용 이런 것들 확대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광량항의 구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배후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른쪽 표에 의하면 그 부산의 경우에는 현재 배후물류단지를 2배를 더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항은 5배, 광양항은 뭐 거의 그 변동이 없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의 화학산업의 전면적인 리뉴얼을 해야 되고, 철강 신소재, 고부가치 산업의 집중 육성을 해야 되고, 콜드체인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수소 산업을 육성해서 연료전지 산업이라든지 글로벌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새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동시에 광양항의 배후물류단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종합개발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당장 부족한 그 배후단지를 조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풍산단, 북컨테이너 물류단지, 그다음에 율촌산단, 이 율촌산단 2, 3단지, 그다음에 묘도에 그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전체를 개발하면 570만 평 정도 되는데, 570만 평을 조기에 2030년 이내에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그 광양의 전체 그 대응 방안으로서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조기에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 포스코 그 광양제 접수 인근 산단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화학 산업으로서 율촌 산단, 2산단, 2,3산단,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묘도 지역의 그 매립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약 1,000만 평에 가까운 그 항만 배후단지를 그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새롭게 그 수소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이 들어설 자리를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약 570만 평 정도 되고,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00만 평의 그 면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새롭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장기 마스터 플랜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300만 평 정도의 그 면적을 가지고 있고, 투자비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율촌 2, 3단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한 570만 평, 450만 평 정도가 추진되는데, 여기에 3조 7천억 원, 이 수소산단, 화학산단, 요표에서 이게는 2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전체 6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항만 배후단지를 마스터 플랜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아까 본 대로 현재 그 광양항의 북컨테이너 배후물류단지, 그 동컨테이너, 서쪽 컨테이너 배후물류단지 110만 평에서 65만 TU가 그 발생되는 것을 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1,000만 평의 그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갖추게 된다면 약 600만 TU의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광양항 배후산업의 미래가 이제 밝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항 배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 설비를 모두 대체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확실한 수익성 신기술 기반의 세계적인 생산 공급 거점으로 리뉴얼해서 광양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기술 기반을 이제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4대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소재, 철강 소재, 자동차 부품 소재, 가공식품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노후화라든지 철강 산업의 정체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인한 생산성 한계에 대한 그 극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별 대규모 배후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전에 산업별 배후단지 수요를 확정을 시킨 다음에 민관 협력을 통해서 그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사전 공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입지별로, 공정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산업, 신기술, 그다음에 그 신기술을 적용한
뉴 인더스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광양항 배후 산업의 경쟁력과 광양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조 2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그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와 관련된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이라든지 기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한 기관, 개인 기관이나 뭐 단일 기관이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적 종합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그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SOC 시설에 대한 그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비 자금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청와대에서 주관을 해서 기재부, 건설, 산자부, 그다음에 해양부, 뭐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그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이 광양만권의 대마가 불사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마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개별 기업이라든지 단위 기관 힘으로는 도저히 이 광양만권에 쏟아놓은 우리나라 전체 이 반세기 동안 투자해온 그 황금과 같은 지역이 되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 조달과 그다음에 장기 계획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수출과 고용 연관 산업의 핵심이고 국가 경제적 그 효과가 지대한 기반 산업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의 그 중화학 육성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리뉴얼을 해서 철강 산업은 신소재 극저온강, 그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는 가스화학을 선도한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은 수소 전지 연료 산업으로, 그다음에 콜드체인 산업은 그 냉동, 냉장, 식품, 의약품을 개발해서 글로벌 배후단지 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광양을 살리는 길이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광양의 핵심 산업을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걸맞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국가 재정과 종합적인 그 개발 계획을 추진해서 미래 시점에서 확실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아까 그 사장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셨지만 항만과 항만 배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G3로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고 이 항만을 통해서 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전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좌장을 맡아서 시간을 조금 더 끌었는데요. 사전 질의에 응답 없이 네네, 진행합니까? 사전 질의 응답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 현장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MI 항만연구본부 안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안승현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은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NCC하고 ECC하고를 이제 원가 문제를 보면 국제효과 등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미래 유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설비 및 공정 개선 그리고 배후단지 공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태가지고 생각하시는 상세한 중장기적 정책적 지원 방안과 대응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NCC에서 ECC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LNG를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이나 그 저장 시설이 있을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LNG를 처리해서 이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냉동, 냉장, 기타 그 가스화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광야항을 예를 들면 현재 이제 포스코의 LNG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앞부분은 철강산업단지 배후단지로 써야 가장 합당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의 매립을 통하면 그쪽에 지금 뭐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양이라는 업체에서 그 1차적으로 3개 탱크 시설을 갖출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13개 탱크 시설을 갖출 예정인데, 그쪽에 그 LNG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ECC 산업을 그 발전시키면 되는데, 물론 이것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재무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고전적인 철강 산업은 배후단지가 상당히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고강도 스틸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철강 산업은 고전적인 산업에 비해서 필요한 소요 부지가 좀 더 적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철강 산업을 위해서 광양 배후단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글로벌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양적인 경쟁을 해서는 뭐 중국 철강사들한테 국내 철강사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위주로 성장 위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그 배후단지가 역할은 결국 뭐 포스코나 이런 철강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수요할 수 있는 그 수요처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배후단지를 활용해서 그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이미 개발된 고부가가치 제품에 거기에 더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한 수요 산업들에서 다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니즈가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승현 박사님 그 질문 때문에 우린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이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세션에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박수 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크게 박수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본부장님과 교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이번 세션을 마치기 전에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추첨된 아이디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정말 좀 재미있는 아이디가 눈에 띕니다. 유튜브 아이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꿀복맘님, 그리고 윤선미님, 송경옥님, 불면증 잠만보님, 정세훈님, 정연형님, 그리고 김다영님입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알려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ygpakorical@gmail.com입니다. ygpakor 그리고 official official @gmail.com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